아이스 아웃. 그러니까 미국 거의 모든 주에서 이 반대 시위가 일어나고 있는데 이게 남의 나라 일이 아니고요. 미국에는 우리나라 영주권자, 이민자 상당히 많이 살고 있죠. 서정 변호사님이 잘 아실 텐데 실제로 미국에 살고 있는 한국 사람들이 그 피부에 와닿는 위협이 상당하다면서요. 그렇죠. 저희 아들이 이제 그 LA 옆에 얼바인 예. 거기에 살고 있고요. 저희 아들은 영주권자입니다. 며느리는 이제 그 시민권자고요. 그래서 이게 좀 찬반 제가 이번에 그 결혼식 하면서 많은 이야기를 나눴는데 예. 사돈 집안하고 보니까 이게 그 찬반이 미국에도 엄청나게 지금 격론이 벌어지고 있어요. 오히려 이제 그 시민권자들은 예. 또 이게 트럼프에 대해서 단속해 주는 게 아무래도 이게 긍정적으로 보는 분도 있고 예. 또 이게 또 반대의 경우 또 이게 있고요. 미국 사회가 두 동강이 나고 있는데 아무래도 이게 근데 너무 단속의 정도가 좀 심하니까 예. 주방위군이나 이게 군대까지 동원해서 이게 막 단속하고 이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이제 총격 사고 나면서 조금 이게 그 비판 여론이 좀 높아지고 있는 것 같아요. 비판 여론이 확산하고 있다는 예. 거죠. 이게 뭐 이승훈 그 전에 총격으로 사망한 사람도 있고 에콰도르에 5살 어린이가 있는데 그 아이까지 잡아갈 정도로 무차별적으로 강경 진압을 하고 있다는 반대 여론이 더 높은 건 사실이에요. 그렇죠. 2명의 최근에 사상자가 났잖아요. 분명히 정당방위 상황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과도하게 불법 이민자를 체포한다는 명목으로 총기를 사용했어요. 그래서 예. 두 명의 사상자가 났고 지금 미국 전역에서 집회와 시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만큼 자유의 나라였던 미국이 영장도 없이 체포하는 상황들이 벌어지고 그렇죠. 있는 거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이 자유가 사라진 미국을 용납할 수 없다. 뭐 트럼프 물러나라라고 하면서 많은 연예인들까지도 이런 주장을 하고 있고요. 실제 우리나라의 LG 에너지 솔루션과 현대자동차의 합작 법인에 대해서도 많은 전문 기술 인력들을 체포했잖아요. 그런 적이 있죠. 그리고 추방했고. 그래서 우리나라가 어떻게 했습니까? 그 직원들 다시 보내지 않았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 공장이 제대로 건설이 안 되고 있고 그렇다라고 한다면 한국의 투자가 무용지물이 되는 거거든요. 예. 그러면 미국에도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 발생하는 것이고요. 과거의 전례들을 보면 미국은 항상 불법 이민이든 합법적인 이민이든 많은 고기술 인력들이 들어왔잖아요. 불법 이민이든. 그리고 그 사람들이 미국 사회의 기술들을 발전시키면서 굉장히 필요한 인력이 됐거든요. 예. 근데 이제는 받지도 않고 있는 사람을 다 쫓아낸다라고 하니까 예. 그것도 너무나도 적극적인 불법적인 방법으로 이렇게 단속을 하다 보니까 미국 시민들의 이 트럼프에 대한 혐오 정서가 굉장히 커지고 있고 예. 앞으로 중간 선거에서도 트럼프 대통령이 재미를 보기는 매우 어려울 것 같다 생각됩니다. 예. 중간 선거 얘기를 하셨는데 여기 보면 저스틴 비버라든가 빌리 아이리시 미국 내에서는 굉장히 유명하고 영향력 있는 뮤지션들입니다. 이런 배지를 달고 그래미에 나왔어요. 말씀하신 것처럼 11월에 중간선거가 예정돼 있지만 이번에 텍사스 보궐선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지역은 어떻게 보면 공화당의 텃밭이에요. 저번에 트럼프 대통령이 무려 17%포인트 차이로 압승한 곳인데 보궐선거를 했더니 민주당이 14%포인트 차이로 뒤집어 버렸어요. 지금 미국 사회에는 그 이민 문제와 관련해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갖고 있는 정책이 국민 전체가 갖고 있는 임계점을 이미 넘어섰다. 특히 단속과 관련해서는 뭐 2명의 사망자가 발생하는 과정 저희가 영상으로 다 봤거든요. 예. 정당 방위 성격이 아니라는 것을 전 국민이 목도했기 때문에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갖고 있는 이런 방침에 대해서 상당한 경고음을 내고 있다라고 예. 봐야 될 것 같아요. 특히 텍사스 같은 경우에는요. 공화당 우세 지역이기도 하지만 이게 선거인단 구성이 이루어지는 데 있어서 굉장히 많은 선거인단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LA가 제일 많이 있는데 그러니까 예. 캘리포니아가 텍사스에도 인구가 많기 때문에 대통령 선거에서도 아주 중요한 공화당 그렇죠. 우세 지역인데 여기에서 지금 민주당이 보궐선거이지만 큰 폭으로 승리했다는 것은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게 미치는 충격이 굉장히 클 겁니다. 그리고 11월 중간선거라고 해봤자 이제 한 10개월 정도 앞으로 다가온 건데 지금의 그 엄격한 이민 정책이 계속 유지된다면 예. 트럼프 미국 대통령 중간선거에서 승리하기 어렵다고 봐야죠. 가뜩이나 지금 여러 그 국정 지지율 조사를 보면 40% 아래로 떨어지는데 미국에서 현직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40% 아래로 떨어지는 건
아주 이례적인 일이거든요. 아주 이례적입니다. 네네. 예, 거기는 공화당하고 민주당 지지자들이 아주 확고하게 양분이 돼 있기 때문에 40% 아래로 떨어지는 거는 말씀드린 대로 상당히 이례적인데 저 지도를 보면요. 텍사스가 저 밑에 있어요. 그러니까 국경을 맞대고 있는 지역이 저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이민자 정책이 영향을 미친 거 아니냐는 분석이 가능하거든요. 그렇죠. 뭐 저쪽 그 소위 남부 지역 같은 경우는 트럼프의 전통적인 지지, 공화당의 전통적인 지지였었고 말씀하신 것처럼 멕시코 접경 지역이 있으면서 이민자들에 대한 불법 이민자들에 대한 상당히 예를 들면 추방 문제와 관련해서 지지가 높았던 곳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역전됐다라고 얘기하는 건 트럼프에게 매우 큰 충격이었을 거라 생각이 들고요. 특히 트럼프 일기를 생각하시면 중간 선거에서 패배하면서 트럼프는 아무것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렇죠. 지금 예. 이번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만 본인이 11월 달 중간 선거에서 승리를 함으로써 자신이 어떤 추구하는 정책들을 계속 추진해내고 마가가 얘기하고 있는 20년 집권을 완성시키려고 했던 측면들이 꽤 있었던 것 같은데 예. 텍사스의 패배라고 얘기하는 건 진짜 매우 충격적일 수밖에 없는 건데 일단 이거는 민주당이 약화됐음에도 불구하고 오바마와 클린턴이 얼마 전에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미국의 가치가 무너지고 있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미국의 가치가 어떤 거냐? 민주공화정, 자유와 평등의 가치인데 지금 미국민들이 얘기하는 게 노킹. 우리는 왕이라는 건 존재하지 않는다. 트럼프는 아웃이다라는 얘기를 했었고 그다음에 이민세관 단속국 ICE를 폐지해라. 이런 부분들은 그냥 단순하게 어떤 미국민들이 ICA에서 살해당하는 형태뿐만 아니라 본인들 스스로가 자유와 평등을 뺏길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까지 예. 확산된 그 측면이 크기 때문에 이 전통이 무너지게 되고 미국의 가치가 무너지게 된다는 위기감 자체가 예. 민심화되는 측면이 꽤 있는 것 같습니다. 전 그래서 이대로 그대로 갈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제가 볼 때는 트럼프가 타협을 하려고 할 건데 예. 트럼프 입장에서 또 마가 입장에서 타협을 하게 되면 무너진다라는 생각을 했을 때 더 극단적인 방식의 재역공이 생길 수 더 있을지도 강경하게 할수 모른다는 있다. 생각이 들기 때문에 예. 그렇게 치닫게 됐을 때는 이건 미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흔들릴 수 있는 사안이어서 예. 제가 이 부분들은 매우 예의주시해야 될 거라는 생각이 들고 지금 미국 내에서 벌어지고 있는 시위가 만만치 않은 것 같아요. 상황 자체가. 예. 그래서 이것이 지금 전국 단위로 확산되고 있고 강도도 높아지고 있고 그다음에 이런 높아진 강도 자체가 민심을 변화시키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이 상황들을 제가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면서도 그 트럼프가 계속 예를 들면 의외의 행동들을 취하는 측면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계속 내부에서 나오는 얘기들이 11월 중간 선거를 하지 않을 수 있는 방법들도 있다. 그러면서 반란법을 발동하겠다 이런 얘기도 나오기 때문에 내가 이걸 단순하게 그냥 미국의 시위가 확산되고 있고 트럼프가 뒤로 물러나겠다라는 차원으로만 바라보기에는 예. 트럼프의 지금까지 행적을 보면 저희가 예상치 못하는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상당히 좀 안 좋은 상황으로 가는 것들도 있지 않을까. 그렇게 되지 예, 않았으면 예. 좋겠습니다만 좀 그런 것까지 저희가 좀 전반적으로 다 우리의 좀 머릿속에 예. 좀 넣어야 된다 생각이 들긴 합니다.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이민 단속에 대해서는 한 발 뒤로 물러섰지만 앞서 영상에서 개선문 같은 거 모형 같은 거 들고 있는 거 보시죠. 이거를 75m짜리로 해서 짓겠다라고 공언하고 있고 멜라니아 여사 같은 경우에는 멜라니아 여사 본인을 주인공으로 하는 다큐멘터리 영화를 찍었습니다. 여기 출연료가 무려 400억 원에 달한다고 하는데 영상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So here it is. Hi, Mr. President. Congratulations. The people, what it takes to go from private citizen to being a first lady again. Movie. I think it's really going to be very important. It shows life in the White House. It's a big deal, actually. 그러니까 멜라니아 여사가 수백억 원의 출연료를 받고 영화가 개봉을 했는데 현직 대통령이 와가지고 그거 홍보를 해주는 거예요. 이것만 만약에 이게 정서가 그렇게 다른가 싶기도 한데 우리나라에서는 상상도 못할 일이잖아요. 이게. 그렇죠. 우리나라에서는 아마 감옥 간다고 난리가 날 겁니다. 네. 그만큼 자신의 주익을 트럼프 대통령 같은 경우는 자신을 주용해서 돈을 벌고 그의 부인도 자신의 주의를 위해서 돈을 버는 예. 그리고 이것들이 마치 자부심을 가지고 자랑스러워하는 모습들을 보면서 우리의 국민적 감성과는 전혀 맞지 않죠. 특히 멜라니아 여사가 자신의 돈을 들여서 제작을 하고 그리고 이걸 갖다가 유명 회사에서 사주는 거잖아요. 예. 수백, 580억 정도에 사줬는데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나라로 따지면 뇌물을 준 것이 아니냐 이런 논란이 있을 정도인데요.
최근에 넷플릭스에서 여러 가지 합병을 한다라고 하는 소식이 있었는데 예. 여기에 대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합병에 동의하지 않는다라고 해서 주가가 떨어졌더니 그 주식을 또 트럼프 대통령이 샀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자신의 말 한마디로 주가를 떨어뜨리고 다시 주식을 사서 돈을 버는 예. 이런 행태가 한국 입장에서 보면 굉장한 직권남용이고 뇌물수수 혐의가 될 수 있습니다만 예. 미국에서는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서 최대한 돈을 벌어내는 전략을 쓰고 있기 때문에 예. 트럼프 대통령이 퇴임할 때 돈을 엄청나게 벌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예. 지지율 한 38% 정도가 낮다라고 하지만 아무래도 이게 28% 이하로 더 떨어질 수도 있다. 예. 그만큼 트럼프가 생각하는 탐욕, 트럼프가 생각하는 민주주의는 미국 사람들이 용인하지 않을 것이다. 예. 그런 측면에서는 돈은 많이 벌지 몰라도 가장 미국 역사상 탐욕스러운 대통령으로 기록될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아니 서초 변호사님, 아무리 미국이랑 우리나라가 문화가 다르다고 하더라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미국 사람들이 좀 분노하지 않던가요? 저는 뭐 그렇게 안 보고 미국은 완전히 자본주의가 꼽힌 예. 이런 나라잖아요. 우리하고 이게 완전 문화가 다르기 때문에 이런 걸 가지고 이렇게 비판하는 걸 저는 못 들었고 예. 지금 현재 이 영화가요 전 세계적으로 이게 상영이 되는데 남아공에서는 이게 상영을 불가해가지고 또 이게 G20에서 남아공을 빼버렸거든요. 아마 이게 이번에 미국이 G20의 의장국이에요. 예. 그러니까 제 말은 미국에서도 지금 데이터예요. 지금 일주일 사이에 한번 보십시오. 버는 게 주말 판매액이 118억 원 노잖아요. 예. 일주일 사이에 아마 전 세계적으로 이게 흥행이 되지 않을까. 이게 미국이죠. 저는 미국 분들을 많이 만나봤는데 예. 이런 걸 가지고 비판하는 거는 전혀 못 봤고요. 예. 우리하고는 이게 문화가 틀리고 트럼프 때도 재산이 얼마입니까? 재산이 어마어마한 게 몇 천대. 이거 뭐 몇백억 돈 벌려고 했다기보다는 이것도 하나의 문화로 이렇게 봐주시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요거 제가 설명드리고 제가 이게 아마존 MGM 스튜디오라는 데서 577억 원의 판권을 산 겁니다. 그렇게 되면 수익이 발생을 하게 되면 70%가 멜라니아 여사에게 간다는 거예요. 첫 주말에 판매액이 118억이니까 여기에 70% 개발하면 얼마나 가는지 뭐 대략 아실 것 같아요. 미국의 정치 문화와 우리가 완전히 다르다는 거 이거 하나 단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당선된 다음에요. 코인을 발행했습니다. 그랬죠. 트럼프 코인, 예. 멜라니아 코인. 이게 지금 시가가 얼마나 되는지 아세요? 이제 95% 폭락해 갖고 지금 발행을 했었을 때 6천억 정도를 벌었다 그래요. 그런데 트럼프 코인, 멜라니아 코인 만든 거에 대해서 미국에 대해서 그러면 탄핵 사유다. 뭐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정치가 굉장히 미국에서는 비즈니스화 돼 있습니다. 그리고 아시겠지만 우리는 선거 지원금을 특정한 기간 동안에만 모을 수 있잖아요. 네. 미국은 대통령 당선된 이후서부터 다음 4년 후에 선거 자금을 그때서부터도 모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한국적 정서로 미국의 정치를 이해하려고 하면 안 되는 것이고 좀 멜라니아라는 영화 자체도 예. 뭐 선 변호사님 얘기하신 걸 돈 벌려고 만든 건 아닐 겁니다. 저걸 통해서 본인의 이미지를 좀 제고시키고 결국에는 트럼프 미국 대통령 지금 현재 법률상으로는 2년 후에 있는 대통령 선거에 나올 수 없다라는 해석이 우세하거든요. 그렇죠. 근데 그걸 깨고 그게 여론이 조금만 받쳐주면 다시 출마하겠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걸 보면 예. 전반적으로 본인의 이미지 제고 차원에서 이런 영화를 함께 만들어낸 것 아닌가라는 예. 판단도 해봅니다. 근데 유독 트럼프 대통령 2기가 시작되고 나서 상식적이지 않은 일들이 좀 많이 일어나요. 관세 25% 얘기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아무리 정치 문화가 다르다고 하더라도 사람들은 상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미네소타에서 자국민이 ICA에서 소위 죽음을 당하는 상황인데 이 상황에서 본인 대통령의 부인이 577억의 판권을 구매하고 수익을 나누고 따지고 보면 1,000억이 넘어가는 건 제가 금방일 거라 생각이 드는데 저런 행위를 하게 되면 여론이 가만히 있지 않죠. 그래서 뉴욕타임즈 같은 경우도 영부인이라는 지위를 이용해서 사익을 창출하는 거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좀 예. 언론이 문제제기하기 시작할 거라는 생각이 들고 일반 미국의 국민들 같은 경우도 저런 행위에 대해서 좋게 바라볼 수 없는 측면들이 분명히 있는 거죠. 전 그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아무리 미국이 우리보다 상당히 예를 들면 정치 자금 문제나 정치 문화 문제에 관련해서 개방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적어도 그 사회에 있는 국민들의 고통, 슬픔을 공유하지 못하고 그들과 함께하지 못하는 지도자는 언제나 제가 볼 때 다 나락으로 떨어졌던 경우들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예. 저는 저런 행위 하나하나가 나중에는 다 본인들에게 다가올 거다. 그리고 제가 볼 때 한국의 윤석열
김건희 씨를 봤으면 저렇게 안 할 만도 한데 제가 볼 땐 저렇게 하는 걸 보면 그러니까 좋은 민주주의의 좋은 어떤 실험대가 한국이었기도 했고 예. 또 부패 때문에 나락으로 떨어진 것이 한국이었기도 했고 그것이 동맹이라고 하는 우방국이었는데 그런 건 애써 안 보려고 하나 봐요. 제가 볼 때는. 예. 미국 뭐 그래서 민주당 내에서는 탄핵 소추 얘기가 다시 뭐 여러 차례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중간 선거에 글쎄요. 중간 선거까지 어떻게 좀 변할지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정치권 소식으로 넘어갈 텐데요. 한동훈 전 대표의 그 토크 콘서트를 두고 정치권에서 좀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한번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대한민국 정치사의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기괴하고 회계망측한 유료 등급제 정치가 등장했습니다. 한동훈 전 대표가 개최하려는 토크 콘서트는 자석 등급을 차등 배정하며 지지자들의 충성심에 가격표를 붙이고 나섰습니다. 공당의 대표까지 지낸 인물이 개인의 재기를 위해 정치를 수익 모델로 변질시킨 천박한 행태에 참담함을 금할 수 없습니다. 민주당에서 아주 강하게 비판을 했는데 토크 콘서트에 이렇게 좌석에 따라서 가격이 차등돼 있다는 얘기입니다. 먼저 정광재 대표 여기 네. 다 매진됐나요? 이거? 다 매진이 됐고요. 일부가 이제 그 매진 티켓을 산 다음에 금액이 입금이 돼야 되는데 이게 아마 조금 실무상의 오류로 인해서 취소된 표가 있었나 봐요. 근데 네. 그것도 다시 다 매진이 됐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2만 명입니까? 아니요. 전체 수용 규모는 2만 명인데 네. 여기에 무대를 설치하고 한동훈 전 대표를 이렇게 직접 보기가 어려운 사각지대가 존재하기 때문에 티켓은 11,000에서 12,000 정도가 이렇게 예매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한 10,000석 정도가 그렇게 빨리 매진됐다는 거는 어느 정도 뭐 고무됐겠네요. 그 분위기 자체는. 그런데 뭐 한동훈 전 대표가 갖고 있는 팬덤 뭐 누구나 다 인정하고 있는 거잖아요. 예. 근데 본인은 한 전 대표는 그래도 이렇게 빨리 이 매진이 될지 몰랐다라고 말씀하셨지만 예.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더 큰 장소를 해도 아마 다 매진됐을 거다라고 얘기를 하고 그래요? 있더라고요. 예. 근데 지금 뭐 티켓 값과 관련해서 민주당이 원내대표를 비롯해서 대변인까지 나서서 한동훈 전 대표의 이 토크 콘서트와 관련한 뭐 네. 티켓 값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은 조금 전에 미국 정치 얘기했잖아요.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자신의 밈코인 부인 밈코인까지 만들어서 6,000원씩 가져가는데 아직 한국 정서에서 이걸 받아들이기가 좀 어려운 측면이 있기 때문에 문제를 제기했다고 하지만 예. 이것과 관련해서 명확합니다. 한동훈 전 대표는 지금 신분이 6월 3일에 있는 지방 선거와 보궐선거가 열리잖아요. 예. 보궐선거에 출마 예정자 신분이기 때문에 여기서 어떠한 수익을 낸다는 것이 선거법 위반이 될 수 있어요. 출마 예정자 신분이기 그렇습니다.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 티켓 값과 관련해서 설정하는 데에는 더 많은 주의를 기울였던 겁니다. 예. 그러면 저는 궁금한 것이 방금 정광재 대변인 얘기한 것처럼 원내대표, 원내대변인까지 나가가지고 굳이 이거를 문제 삼은 이유는 뭐라고? 저도 개인적으로는 왜 이렇게 한동훈 전 대표를 살려주지 네. 이런 느낌이 네. 좀 들기는 했었어요. 근데 하지만 정치 행태를 따지고 보면 제명을 당한 분이잖아요. 뭐 네. 그 이미 사전에 이 콘서트가 잡혔다고 얘기를 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제명을 당한 다음에 사람들을 모여놓고 콘서트를 한다라고 하는 것도 제가 볼 때는 약간은 좀 예. 문제가 있다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만 그것도 유료로 차등을 매겨서 돈을 받고 한다라고 얘기를 하니 이 정치적 상황에 대해서 제대로 된 이해를 하고 있는지에 대한 고민이 있었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예. 그다음에 한동훈 전 대표 같은 경우는 과거 본인이 해왔던 방식이랑 좀 유사한 방식인 건데요. 소위 탄핵에 찬성하고 난 다음에 당내 반발 이런 것이 있으면서 본인이 당대표 그만둔 적 있지 않습니까? 그 이후에 소위 국민의힘의 변화보다는 오히려 본인이 소위 이 기타 먹방 이런 걸 하면서 예. 이 현 상황에 대해서 정치인으로서 돌파할 생각보다는 상당히 안주하고 편안한 방식으로 자기 정치하는 것 같다라는 얘기들이 되게 많았었잖아요. 예. 근데 지금도 유사한 방식인 것 같고 또 하나는 이거 만약에 본인이 6월달 선거에 안 나오게 되면 이거 논란이 될 수 있어요. 나중에는 사전 선거 운동이 될 수도 있어요. 나와서 예를 들면 이미 콘서트에 본인 이름이 다 들어가 있잖아요. 예. 실제로는 사전 선거 운동 논란이 될 수도 있어요. 그리고 나오면 그렇죠. 이미 다 나와 있지 않습니까? 저기 포스터에 다 나와 있잖아요. 네. 그다음에 사전운동이라고 하는 부분과 관련해서 본인이 그 현장에서
발언한 내용 자체가 논란이 되게 되면 예. 그런데 걸릴 수 있는 측면이 분명히 있어요. 예. 그래서 그런 논란들에 대한 부분도 분명히 있고 또 적어도 자기를 살려주기 위해서 오신 분들한테 이렇게 뭐 돈이 얼마 들어요? 7만 9천 원, 6만 9천 원, 4만 5천 원 이렇게 돈을 받으면서 하는 것 자체에 대해서 예. 민주당에서는 하나 예를 들면 정치적인 공격의 방식으로 예. 한동훈 전 대표의 정치 행태에 대해서 비판을 하는 측면이 분명히 있긴 한데 예. 전 개인적으로 굳이 한동훈 전 대표한테 민주당 아, 지도부가 그런, 예. 저래야 될 이유가 있을까 좀 의문이 과하다. 있죠. 예. 그리고 굳이 저렇게 해봤자 효과가 크진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들긴 해요. 저도 개인적으로. 아니 국민의힘 당적을 가진 것도 아니고 그야말로 그냥 정치인이거든요. 그렇죠. 근데 콕 집어서 그렇게까지 하는 얘기가 오히려 한동훈 전 대표를 뉴스에 계속 나오게 하는 거 아닙니까? 관련해서는 예. 민주당이 이른바 한동훈 포비아를 갖고 있다고 생각해요. 포비아. 한동훈 전 대표가 지금은 정치적으로 상당히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지만 언제든 보수 정치의 중심에 섰을 때 민주당과 각을 세워서 가장 본인들에게 위협적인 사람이 될 수 있을 것이다라고 판단하기 때문에 예. 지금 이렇게 어려운 국면에 있을 때 더 자라나지 못하도록 밟고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예. 이 선거법 위반과 관련해서는 한동훈 전 대표도 이 내용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 지금 출마 예정자 신분이기 때문에 가격을 책정하는 데 있어서도 더 신중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가격이 원가에 지나치게 미치지 못하는 티켓 값을 받잖아요. 네. 그러면은 출마 예정자 신분으로 다른 사람에게 그 우대를 해줬기 때문에 선거법 위반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또 지나치게 높은 가격을 받았을 경우에 그러니까 원가를 기준으로 하는 겁니다. 그러면 또 정치자금법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실 비용과 전체적으로 들어오는 그 입장 수익과 최대한의 접점을 찾은 거겠고 본인이 얘기했잖아요. 본인 일원도 받아가는 것 없다. 그런데 지금 출마 예정자 신분이기 때문에 훨씬 더 조심스럽게 접근한 그 티켓 값입니다. 예. 만약에 이거 그러면 이 가격이 원가, 그러니까 콘서트에서 원가라고 하면 장소 뭐 대여료 그렇죠. 그것만 책정했다는 아니죠. 건가요? 가장 많은 비용은 제가 생각해도 대관료가 들 대관료. 거고요. 예. 더군다나 대관료라는 게 다른 아이돌 공연처럼 3일을 빌리면은 그 가격이 좀 n분의 1로 나뉘어서 좀 더 싸요. 예. 근데 딱 하루만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3일 하는 가격이랑 하루 하는 가격이랑 크게 차이가 없습니다. 그리고 무대 준비라든가 이 이벤트를 준비하는 대행사, 인건비 뭐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비용이 이만큼 드니 최소한의 티켓 값은 이 정도가 돼야 된다라고 계산을 해서 나온 가격이지 돈 벌겠다고 하겠습니까? 그러면 비교해 보십시오. 지난해 연말에 김어준 씨가 송도에서 콘서트 했죠. 예. 그때 문재인 전 대통령, 정청래 민주당 대표 다 왔습니다. 그때 당시에 R석 가격 13만 9천 원이에요. 지금보다도 훨씬 더 높은 가격이 책정돼 있습니다. 그런데 예. 그것과 관련해서는 어떤 이야기를 하지 못하면서 한동훈 전 대표의 가격 책정과 관련해서만 문제를 삼는 것은 이중잣대라고 봅니다. 뭐 김어준 씨는 방송인이고 한동훈 전 대표는 정치인. 아니 제가 바로 얘기 드릴게요. 하나 영상 하나만 더 보고 주말 사이에 이것뿐만 아니라 장외 집회도 있었습니다. 한동훈 전 대표 제명에 반대하는 집회요. 그 영상도 한번 보겠습니다. 군이 꺼져라! 12월 3일 한동훈 대표는 그날 밤 역사를 향해서 직진을 했습니다.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한 제명을 확정한 그날 국민의힘은 죽었습니다. 마지막에 보신 영상 사진이 요겁니다. 여기 국회의사당에 있어요. 국회의사당을 따라가지고 이쪽으로 쭉 지지자들이 행진을 했다는 얘기예요. 제가 서정 변호사님께 드릴 질문은 토크 콘서트 이런 집회 지금 매주 하고 있거든요. 이게 좀 영향을 받지 않을까요? 그 집회도 이게 언론들이 그냥 뭐 아무데나 10만 명 그냥 주최측이 말하면 하는데요. 네. 본인들이 신고한 게 주최측이 6천 명 집회한다고 신고를 했어요, 경찰에. 그래서 경찰 추산이 5천에서 만 사이다. 5천에서 만? 예. 아무데나 이게 10만 이렇게 하면 안 되고요. 그다음에 저 아까 저 공연 장소 있죠. 예. 거기 그 지금 뮤지컬 교수인데 유명한 뮤지컬 감독도 하고 교수인데 그 조장소에서 콘서트를 했대요. 예. 그랬더니 대관료하고 그다음에 난방비나 모든 관리비 한 1억 안팎이라 이러면서 이렇게 많이 받냐고 놀래더라고요. 저기 출연료가 안 나가잖아. 한동훈 10분 안 가져가니. 아, 이 입장 티켓 가격이 비싸다? 비싼 정도가 아니고요.
깜짝 저 장소에서 했던 뮤지컬 감독이 지금 교수인데 예. 저 장소에서 딱 했는데 1억 안팎 들었다는 거예요. 저는 공개를 해라는 거죠. 저는 한동훈 대표가 돈을 안 가져갈 거예요. 예. 근데 기획사 주관 주체가 아레나 스타인데 제가 아무리 검색해도 이게 조그만 해석 하나 녹인 하는데 예. 아레나 스타 이게 주체 주관돼 있는데 그냥 1년 된 남짓 조그만 기획사인데 대충 누가 관여했는지 저는 들었는데 예. 자 그러면 이 기획사가 한동훈 지지 기획사가 돈을 엄청나게 번다. 그러면 이게 또 어떻게 나중에 도와줄지 모르잖아요. 예. 왜 저는 이게 원가만 한 1억이면 2만 원만 봐도 이게 남아 돌 거예요. 실제 가수들 뭐 하면 출연료도 나가지만 예. 한동훈 혼자 토크하는 거잖아요. 따라서 이게 저는 가격이 너무 지나치게 비싸고 전부 다 이게 SR석입니다. A석은 몇 개 안 돼요. 예. 그게 아마 수입은 한 8억 정도 될 걸로 추정이 됩니다. 수입은. 추정치죠? 그냥 아니 지금은. 자석이 11,000개에 예. 79,000원, 69,000원의 중간 A석은 몇 개 안 돼요. 예. 제가 자석까지 다 확인해 봤어요. 저 그림이 있지 않습니까? A석이 3군데밖에 없어요. 예. 그래서 저는 정치인이 이런 식으로 이게 그 기획사가 그럼 이게 많은 돈을 벌면 안 되잖아요. 예. 그래서 저는 이게 투명하게 수익과 지출을 공개를 해라. 예. 오해를 안 받으려면 투명하게 희한하게 이렇게 주장하죠. 문제는 민주당에서 제기했는데 국민의힘에서 더 잘 알고 있어요. 아니 필요한 경우라면 예. 저는 뭐 충분히 수익 구조와 뭐 비용과 공개할 필요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혹시라도 그 금액이 남으면 저는 뭐 어떤 좀 좋은 목적을 위해서 기부한 방안도 검토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원가와 가격과 일정 정도 이게 그 보통의 상행위에서 생각할 수 있는 수준이어야지 사실 이건 상업적 행동도 아니죠. 그래서 선관위에 일일이 다 문의하고 예. 어느 정도의 가격을 받아야 하는가에 대해서도 충분히 수기 과정을 거친 것이지 이거 무턱대고 그냥 잘 팔릴 것 같으니까 79,000원 한 게 아니라는 점만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한동훈 전 대표가 이걸 통해서 뭐 돈을 벌려고 하겠습니까? 뭘 예. 하겠습니까? 이거에 대해서 지나치게 정치적으로 막 하나하나 꼬투리 잡으려고 하는 거는 저는 뭐 옳은 태도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아니 제가 최초에 드렸던 질문 있잖아요. 정치적인 영향력은 어떻게 보세요? 한동훈 이런 대표가 토크 콘서트, 장외 집회 하는 거에 대해서. 지금 저는 이제 이거 뭐 조국 대표하고 비슷하게 봅니다. 일부의 편등과 다수의 혐오청. 예. 그러니까 일부의 팬덤이 있다니까요. 조국 대표도 그렇고 한동훈 대표도 그게 뭐 한 5%든 전 국민 중에 있다고요. 예. 근데 조국 대표 또 이게 비판하는 분도 많잖아요. 한동훈 대표에 대해서도 이게 그 우파 내에서도 아직도 이게 비판 여론이 압도적으로 높을 겁니다. 전 국민 여론도 마찬가지겠지만, 예. 그리고 저는 영향을 이게 뭐 그냥 소수 팬덤 정치를 하고 있는데 이러한 이게 확장성이 없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아주 또 극단적으로 비판하고 또 이게 혐오층도 있어요. 예. 근데 이재명 대통령 같은 경우에도 지금 서정욱 변호사가 똑같이 얘기한 대로 비판을 받아왔었거든요. 처음에는 일부 팬덤, 뭐 개딸 정치 한다고 했지만 이재명 대통령 어떻게 됐습니까? 민주당 당 대표 되고 대통령까지 된 거예요. 사실 어떤 정치인이든 이 정도의 팬덤을 갖고 있다는 것은 대단한 장점이죠. 예. 아까 굉장히 저는 적게 평가했다고 생각합니다. 보수 진영에 지난번에 한동훈 전 대표가 대선 후보로 나왔을 때 당에서도 38%를 얻었어요. 당 대표 선거할 때도 이른바 계엄에 반대하고 탄핵에 찬성했다는 여론이 대략 한 45%는 됐던 거 아닙니까? 예. 그 분들이 일정 정도 유지되고 있는데 그걸 소수의 팬덤이다라고 얘기하는 거는 저는 뭐 서 변호사의 개인적 판단이라고 생각하고 예. 이번 지방선거에 국민의힘이 승리할 수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를 충분히 좌우할 수 있는 중요한 캐스팅 보트의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예. 지금 가뜩이나 국민의힘이 어려운 지방선거를 치르게 됩니다. 그런데 한동훈 전 대표를 지지하는 층이 대략 뭐 20%라고 치시죠. 보수층에서라도. 예. 그분들이 투표장에 안 나가거나 오히려 역선택을 하게 되면 국민의힘 지방선거 이길 수 있습니까? 전 그런 부분까지 고려해야 하는데 지금 당장의 정치적 이익 때문에 제명했다는 것은 전 잘못된 선택이라고 보는 그럼 거죠. 그런 맥락에서 오세훈 시장이 장동혁 대표 사퇴를 요구했었죠. 오늘 국회에 왔습니다. 국회에 와서 뭐라고 표현했냐면 장동혁 디스카운트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 얘기를 한번 좀 들어보겠습니다. 저는 이번 지방선거에서 이른바 장동혁 디스카운트가 지방선거를 덮치지 않을까 하는 염려가 매우 큽니다. 명확하게 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관계를 정리하고 이른바 절윤을 분명한 기조로 해주고 그리고 나서 비로소 국민께
호소할 수 있을 겁니다. 국민의힘 후보들을 선택해달라. 서울시에서 한 게 아니고 국민의힘하고 정책 협의하러 왔다가 이런 정치적 메시지를 또 한 번 낸 거예요. 그러니까 한동훈 전 대표의 제명, 한동훈 전 대표가 가지고 있는 지지율을 아까 소장표 한 5% 정도 봤어요. 전체 국민 중에 5% 지금 지지가 네. 논다 보죠. 그러면 지방선거 지금 막 박빙의 승부를 벌이고 있는 지역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수치 아닙니까? 자, 그러면 이게 정광재 제가 대변인께요. 예. 아까 뭐 한동훈 지지하는 분이 투표 안 하거나 역선택으로 민주당 찍으면 어떡하냐 했잖아요. 그럼 이게 윤 대통령 지지하는 사람은 없습니까? 이 사람들은 투표 안 하고 이 사람들이 민주당 후보 찍어도 됩니까? 똑같은 한 표 아닙니까? 예. 윤 대통령 지지자가 많아요. 한동훈 대표 지지자가 많아요. 제가 볼 때는 윤 대통령 지지자가 훨씬 많아요. 한동훈보다는. 그 그게 둘 여론에 중에 노지 않습니까? 태기를 해야 되는 사람. 아니 여론에 노잖아. 제명 여론이. 네. 제가 여론조사 언급 안 해도 제명이 돼서 찬반 여론이 더블 스코어가 좀 몇 개 높지 않습니까? 네. 갤럽이나. 그렇잖아요. 따라서 이게 저는 자꾸 이게 저륜이 그럼 이게 방법이 있냐. 다 어떻게든 윤석열 지지표나 한동훈 지지표 다 가져가야지 어느 한쪽을 이렇게 배제하고 한쪽만 가지고 이렇게 못 이게 민주당을. 그러니까 자꾸 저렇게 오세훈 시장이 자꾸 저륜 하는 게요. 저는 도저히 납득이 안 되고. 그런데 왜 그러냐면 지금 장동혁 지도부가 솔직히 나경원 거의 지도부하고 똑같습니다. 사무총장도 나경원 보좌관 출신부터 전부 나경원 의원이 당권파들이 밀고 있으니 아마 오세훈 시장을 지지하는 분들에게 배현지 시당 위원장부터 한동훈계가 원에 서울이 좀 많아요. 그러니까 아마 이게 그 경선 전략상으로 이제 그 한동훈 측하고 연대해서 오세훈 시장은 나가고 그다음에 나경원 의원은 장동혁 지도부하고 이렇게 붙거든요. 그래서 이게 계속 장동혁 대표를 공격하는데 제 말은 저런 식으로 하면 이게 그 본선에서는 모르겠는데 예선에서는 상당히 마이너스가 될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게 계속 조언을 드려요. 예선에서 자꾸 윤저련 하면 당원들 속에 나경원 이길 수 있냐. 일단 이게 이겨나가야 후보가 돼야 본선에 가서 알아서 한동훈이나 손잡든 이준석가 잡든 그렇잖아요. 예선에서 그러니까 예선 경선 통과도 쉽지 않다는 말씀이세요? 아니 당원들의 마음을 계속 당권판을 장악하잖아요. 지금 이게 장동혁 사퇴해라. 디스카운트 이거는 정면 선거예요. 완전히 당권파하고 이게 그냥 갈 때까지 한번 가보자는 거 아니에요. 이러면 이게 예선에서 장담할 수 있을까요? 저랑은 이제 정치적 지형을 분석하는 기준이 좀 다른 것 같아요. 민주당 지지자들 지금 웃고 계신 것 같은데 잘 들으셔야 됩니다. 물 수는 없으니까요. 다음 이슈는 또 민주당. 우리가 전체적인 유권자 지형을 놓고 보면 모든 여론조사에서 대부분 어떻게 얘기하냐면 자신의 정치 지형 중도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한 45% 나와요. 그리고 비교적 보수 이런 사람들이 한 25% 나오고 강경 보수 하는 사람이 5% 나옵니다. 비교적 진보 20, 강경 진보 한 5% 나오는데 가장 큰 그 부분을 어디서 차지하고 있냐면 중도라고 답하는 45%와 비교적 보수라고 생각하는 25% 이게 합하면 70%가 됩니다. 근데 여기를 외면하고 강경 보수에만 어필해 갖고 선거 이길 수 있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판단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오세훈 후보가 이렇게 강도 높게 장동혁 체제에 대해서 비판하는 것은 저는 정치적 유불리를 떠나서 명분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정치를 하는 거예요. 윤석열 전 대통령과 잘못했던 부분 충분히 잘못에 대고 인정해서 미래로 나아갈 때 우리가 승리할 수 있다. 이렇게 판단하는 거지 당장의 정치적 유불리 때문에 계엄이든 탄핵이든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표를 얻기 위해서 내가 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절연 얘기하면 안 된다라고 얘기하는 건 그 비겁한 정치죠. 오세훈 시장은 자기가 가야 하는 길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또 근데 아니 국민들 다 알죠. 윤석열 전 대통령과 절연해야지 국민의힘이 통합된다는 거 알고 있는 모르는 사람이 있습니까? 이런 류의 이런 논평들이 실은 알면서도 지금 딴소리 하시는 것 같아요. 국민의힘이 다 폭망할 거란 거 알고 있잖아요. 그리고 한번 생각해 보시죠. 오세훈 시장이 나 좋다. 어차피 뭐 본선에서 떨어질 거 예선에서 한번 됐다 싸우고 이번에 안 되면 나중에 국회의원 선거나 데리고 나가보자 이런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만약에 오세훈 시장의 의도대로 장동혁 대표가 서울시장의 나경원, 대구시장의 이진숙 후보를 뽑는다라고 지명한다라고 한다면 얼마 좋겠어요. 민주당 입장에서는 완전히 춤추고 난리 날 일이에요. 국민들이 나경원 의원을 서울시장으로 지금 받아들일까요? 그리고 나경원 의원이 아직도 친윤이면서 윤석열 전 대통령과 계속 같이 가고 있잖아요. 이진숙 지금 후보도 맨날 그 윤석열 전 대통령만 바라보게 하고 있잖아요.
그건 과거에 이미 구속돼 갖고 내란으로 처벌돼서 나오지 못할 대통령에 대해서 계속 매달리면 이 국민의힘이 얼마나 무능하게 보이겠어요. 국민들도 다 아는 얘기들을 갖다가 본인만 몰라요. 그래서 그런 거 있잖아요. 뭐 마누라가 잘못하고 있는데 동네 사람들 다 아는데 남편만 모른다고 하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이거 남들 다 아는데 국민의힘만 몰라요. 그래서 참 신박한 정당이고요. 앞으로 장래가 정말 기대됩니다. 아직 뭐 내란 선고는 안 나온 거니까 그 부분은 짚고 또 하나 제가 지금 당내 강경 보수 쪽에서는 고성국 씨 같은 경우에는 전두환 씨 사진을 걸어야 된다 당사에 이런 주장까지 한다고 하는데 이것도 얘기 들어보고 한번 분위기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거의 피를 흘리지 않고 민주화를 이끌어내는 대역사적 대타협을 한 전두환 대통령, 노태우 대통령, 김영삼 대통령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 윤석열 대통령까지 당사에 사진 걸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정치라고 하는 게 기본적으로 상징적 통치행위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진 문제까지도 좀 진지하게 검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고성국 씨가 최근에 전두환 전 대통령과 관련해서 사진을 다시 당사에 걸자라고 주장하는 것에 대해서 글쎄요, 국민의힘 당원들조차도 동의할 수 있는 당원들이 얼마나 되실까 생각이 들고 여기에 대해서는 좀 당 의총이라든지 의원들의 좀 이야기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요. 굉장히 과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일단 이 부분에 대해서 국민의힘은 전혀 검토한 바가 없다라고 입장을 밝혔지만 저는 분위기 한번 여쭤볼게요. 실제로 그렇게 해야 된다라는 분위기가 있어요? 저는 이게 그렇게 없다고 별로 많지 않다고 봐요. 아마 이게 지금 당사에 3명이 있거든요. 예. 이승만, 박정희, 그다음에 김영삼 예. 3명만 있는데 아마 이게 고 박사님 뜻은요. 그 박근혜하고 윤석열 대통령을 걸자는 원래 뜻 같아요. 박근혜, 윤석열 억울하게 탄핵당했다. 그러면서 이게 쭉 하면서 원래 이명박 대통령 좀 싫어해요. 그러니까 이명박은 이름이 없잖아요. 보수 대통령 중에 이명박은 없어요. 근데 저거는 왜 피 흘리지 않는 민주화를 왜 넣느냐? 예. 근데 6.29선은 그러니까 보통 보수가 그 말 자주 보수가 건국과 산업화와 민주화를 다 했다. 예. 민주화가 6.29선 87년 체제가 넣었잖아요. 이게 노태우 작품인데 배우의 전두환이 동의 안 했으면 이게 6.29가 됐겠느냐? 예. 이런 이제 뜻으로 그냥 지나가면서 쭉 하다 보니까 전두환까지 놓은 거고요. 뭐 전두환을 딱 타겟으로 해서 사진 걸자 이런 뜻은 아닐 겁니다. 아마 이게 본 뜻은 오히려 박근혜, 윤석열 대통령까지도 이게 그 당이 좀 껴안아야 된다. 이게 본 뜻으로 보입니다. 예. 친한계에서 고성국 씨 징계해야 된다고 요구했었잖아요. 윤석열 전 대통령과 전두환 전 대통령은요. 이거는 중앙선거 여론조사 심의위원회의 심의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냥 예. 최근에 있었던 갤럽 조사에서 역대 대통령에 대한 긍부정평가가 있었어요. 역대 대통령 긍정평가 1등 누가 했느냐? 노무현 전 대통령이 했습니다. 2등 박정희 대통령이 하고 3등이 김대중 대통령 뭐 이런 식으로 나가는데 부정평가 1등이 누구였느냐? 전두환 전 대통령이었습니다. 부정평가 1등이 윤석열 전 대통령이었던가? 그래서 윤석열 전 대통령과 전두환 전 대통령이 부정평가가 전 국민적으로 가장 높은 대통령이에요. 역사적으로 대통령을 지냈다는 사실은 존중합니다. 그러나 지금 국민의힘에서 이렇게 실패한 대통령의 사진을 당사든 이렇게 최고위원회가 열리는 장소에 걸어야 하겠다라는 게 국민 정서에 맞습니까? 저는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아무리 고성국 씨가 그냥 일개 당원이라는 그 신분임에도 불구하고 이 정도 발언은 당에서 심각하게 검토해 봐야 될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관련해서 친한계 의원들 중심으로 김종혁 전 최고위원은 당대표에 대해서 비판적인 얘기를 했다고 해서 그러니까 제명은 아니죠. 탈당 권고까지 했는데 그러면 고성국 대표에 대해서도 이런 책임을 물어야 하는 것 아니냐라는 그러니까 잣대를 들이대야 한다는 거죠. 최근에 사법부 판결에 중요한 얘기 나왔잖아요. 형무 등급 법을 적용하는 데 있어서 누구에게도 차별이 있어서는 안 된다라고 했는데 이런 윤리 규정도 누구에게인가는 우호적이고 누군가에는 더 비판적으로 적용될 일은 아니죠. 예. 거기에 대해서 강명구 의원이 이제 조직 부총장인 것 같은데 토론 대상이지 징계 대상은 아니다. 라는 거에 대해서 주관적인 판단이긴 합니다만 어떻게 보세요? 저는 이게 누구 사진을 걸자고 하든지 누구 사진을 내려가자고 하든지 그게 자유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리고 이게 전두환 대통령을 이게 딱 해가지고 토론한 게 아니다니까요. 저 아까 보셨잖아요. 사진이 3개밖에 없는데 최근에 윤석열 대통령까지 걸자.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면 거기서 윤 전 대통령이나 박근혜 전 대통령까지 걸자는 의견은 많습니까? 그 주장은 이제 진심으로 계속 주장하는데 아니 지지자들 중에 맞냐고요. 그건 좀 있어요. 지금 박근혜 대통령이 이번에 장동익 대표하고 단식을 끝내면서 국권하고 연대를 했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제 그 지지층 중에 뭐 전두환 대통령은 솔직히 별로 제가 못 봤고요. 예. 근데 이거 박근혜 윤석열 대통령은 좀 안타깝게 억울하게 탄핵당했다. 이거는 이게 보수가 우리가 이거는 안고 가야지 이게 절연할 게 아니다 이런 여론이 상당히 있는 거죠. 고성국 박사의 주장은 핵심은 거기 있는 거예요. 박근혜 윤석열 대통령이 있는 거예요. 근데 저도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서 보수 진영 일부 내에서 2016년, 17년에 있었던 탄핵 과정이 상당히 좀 광풍이 불었었던 것 아니냐. 그래서 일부 억울한 점이 있었던 것 아니냐라는 의견을 주시는 보수 지지층이 있다는 거는 저도 뭐 동감하는데 예. 이건 그냥 제가 느끼는 겁니다. 예. 근데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이 잘못됐다. 그러니까 복원돼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분들은 저는 주변에서 찾아보지 못했는데 저랑 느끼는 좀 온도차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이런 상황에서 이제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의 행보를 보면은 인재영입위원장이죠. 조정훈 의원을 임명을 했습니다. 이 부분을 한번 볼 텐데 조정훈 의원이 인재영입위원장에 임명을 했어요. 한동훈 전 대표와는 갈등 관계를 가졌었고 가장 좀 최근에 주목할 만한 행보는 서울시당 위원장 경선에 나가서 7단계 배현진 의원에게 아주 근소한 차이로 패배한 전력이 있는 인물입니다. 서정표 선생님, 조정훈 의원을 인재영입위원장에 임명을 했다는 거는 장동혁 대표가 계속 그 체제를 공고히 하고 있다는 뜻이겠죠. 그렇죠. 하려는. 이제 인재영입위원장이요 상근직이 됩니다. 그게 당의 오역으로서 최고위원회도 고정적으로 참여할 거예요. 예. 그다음에 선거 앞두고 하는 게 아니고요. 예. 앞으로 이게 모든 상시적으로 인재를 두루두루 영입할 거고 예. 아마 이게 조정훈 의원은 이제 그 당권파 장동익 대표의 핵심 원래 척거이다 이렇게 보면 되고요. 예. 저번에 서울시당 선거에서는 뭐 룰 때문에 한참 싸우다가 배현진은 저긴 졌는데 예. 원래 장동익 대표가 되게 친해요. 그래서 아마 이게 저는 상당히 광폭적인 100여 명 이상 영입할 거예요. 왜? 100여 명이요? 왜 그러냐면 이게 이재명 정권의 그 숙청을 당해서 예. 대장 중에 6명이 다 오스퍼스를 대사들 한 30명 이상 바로 이게 교체됐잖아요. 예. 기재부 1급 다 그냥 다 잘라버렸잖아요. 이런 식으로 이게 검사들 다 이게 자천됐잖아요. 예. 이런 식으로 이게 워낙 숙청당한 사람들이 많아서 인재들이 많아요. 아마 이게 저는 각 분야별로 아마 광폭적으로 이게 대거 100여 명 이상 영입한다 이렇게 봅니다. 예. 그렇게 영입을 한다는 거는 어딘가 자리를 마련해야 된다는 의미가 있을 수 있고 선거에서 인재영입위원장이랑 공관위원장이 가장 중요하다고 얘기하는데 측근을 일단 안 친 겁니다. 그러면 한동훈 전 대표 무소속 출마 얘기 뭐 나오고 있죠. 그런데 그거를 또 정치적으로 해석하면 이렇게 신지호 전 의원은 보고 있는데 그 얘기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한동훈 전 대표가 이제 보궐선거 출마를 전제로 해서 그러면 현 국민의힘 당지 후보가 자객 공천을 하지 않겠냐고 제가 질문을 드렸더니 박정훈 의원은 쓸 자격이나 있냐라고 대답을 했어요. 그런데 하정욱 변호사가 있다. 이진숙이라는 훌륭한 자격이 있다. 뭐 그럴 수도 있고요. 그래요? 그거는 이 한동훈 출마가 확정된 상태에서 거기에 대한 대항마로 자격을 보내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이제 그 순서가 어떻게 될지는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거꾸로 될 수가 있고요. 그렇죠. 무소속 출마자보다는 뭐 주요 정당 후보자들 먼저 결정되는 경우가 뭐 대부분이죠. 그러니까 이른바 정치권에서는 자객공천이라고 하는데 이제 선거 체제로 들어가면 그런 공천과 당협위원장 정리를 하면서 권한을 이제 대표 지도부가 이제 갖게 된단 말이에요. 그거 맥락에서 한동훈 전 대표가 최대한 늦게 출마 선언을 할 가능성은 정건재 대표는 전 100%라고 봅니다. 한동훈 전 대표가 굳이 먼저 특정 지역에 출마하겠다라고 패를 보여줄 필요가 있나요? 그리고 지금은 누가 보더라도 한동훈 전 대표에게 굉장히 불리한 선거 구도가 생길 게 분명하거든요. 예. 그 지역이 뭐 수도권이든 대구든 부산이든 일단 우리나라에는 양당 구도가 고착화돼 있고 양당이 후보를 내는 가운데 한동훈 전 후보가 무소속으로 출마한다고 하더라도 대진표가 완성된 상태에서 가장 그래도 본인의 전략적 판단에 따라서 당선 가능성이 높은 지역을 가야지 무턱대고 먼저 갔는데 뭐 양당에서 한동훈 전 대표가 저기 나온다고 하니까 더 센 사람으로 붙여보자. 이렇게 하면 굉장히 불리하게 되는 거죠. 예. 과거에 이준석 대표가 2024년 총선에서 처음에는
대구 출마설이 돌았잖아요. 그런데 마지막까지 254개 지역구의 유권자 지형을 살펴본 후에 가장 젊은 유권자들이 많은 화성을 전략적으로 선택하고 결국에는 그 판단이 맞아서 국회의원으로 등원할 수 있었던 거잖아요. 그런 전략적 판단을 할 한동훈 전 대표에겐 충분한 시간이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아마 대진표 그리고 또 어느 해당 지역이 다 완성이 된 이후에나 한동훈 전 대표가 움직이지 먼저 움직이게 될 경우에 내가 먼저 움직이면 상대방이 내 패를 읽고 내 수를 읽고 다른 수를 들 수도 있기 때문에 저는 그건 당연한 수순이라고 봅니다. 그럼 서정욱 변호사님 한동훈 전 대표 무소속 출마 가능성까지 지금 염두에 두고 있어요? 제가 볼 때 저는 뭐 출마한다 안 한다를 5대5로 보는데 5대5? 출마하면 이게 대구가 제일 유력하다고 보고 있어요. 그러게 왜 그러냐 수도권에는요 민주당한테 안 돼요 3파전 하면. 예. 민주당한테 당선이 돼야 되니까 목표가. 그렇죠. 개항이나 뭐 어디 안 돼요. 예. 그럼 이게 부산이 하나 있는데 부산도 이게 전재수 의원이 텃밭이거든요. 거기에 국민의힘하고 무소속 한동훈 이게 민주당한테 줍니다. 근데 대구는 상대적으로 가장 민주당세가 약한 지역이니까 예. 오히려 3파전 구도가 될 수가 있다. 그래서 아마 저는 이게 또 대구가 보수의 심장이니까 예. 한동훈 전 대표 입장에서는 보수의 심장에서 내가 한번 당선해보자. 그래서 저는 안 할 가능성 50% 한다면 대구. 그러면 이게 준비된 카드는 뭐냐? 예. 당분간 지금 이게 이진숙 방통위원장이 대구에서 또 이번에 그 출판 기념회를 합니다. 예. 그러니까 이분이 대구 신명여고 경북대 다 대구 고향에 아주 연구가 많아요. 예. 그래서 아마 이게 저는 이진숙 위원장이 대구 시장보다는 대구에 보궐선거 하나 생기면 예. 거기 이제 주호영이든 추경호든 윤재호 의원이 있잖아요. 유행하나 이분들이 광역으로 가면 하나 생기거든요. 예. 거기에 아마 이진숙 위원장이 들어갈 거고 한동훈 전 대표도 온다면 그밖에 없잖아요. 예. 뭐 간을 보고 할 데가 없어요. 서로게 뭐 늦게 한다고 며칠 사이거든요. 등록은요. 어차피 이게 저는 빅매치가 출마하면 거기서 벌어질 거로 봐요. 예상이신 거죠. 그거는? 예. 뭐 하실 얘기 있어요? 아니 뭐 대구 시민들이 무슨 죄를 지셨나요? 뭐 예를 들면 자기들 복수하는 공간을 갖다 대구로 잡아가지고 뭐 이진숙이 나오면은 한동훈이 나오겠다, 한동훈이 나오면 이진숙을 자객으로 보내겠다 이런 얘기가 선거를 앞두고 유권자를 뭘로 보는 건지 잘 모르겠어요. 그리고 대구도 마찬가지죠. 대구라는 곳이 예를 들면 그냥 국민의힘이 꽂으면 되는 곳입니까? 그다음에 거기에 뭐 3파전이든 4파전이든 민주당은 안 될 거라는 생각을 가지고 보내도 되는 곳입니까? 그러니까 저는 이런 발상들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예. 저는 민주적 정당인가라는 근본적인 고민이 있고요. 아까도 말씀하셨던 것처럼 예를 들면 그런 거예요. 고성국 유튜버 같은 사람 전두환 사진을 붙이자고 얘기하는 그러니까 전두환 노태우는 우리 사법 절차에 의해서 내란 죄로 유죄를 받았습니다. 근데 그런 사람의 사진을 올려놓자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당한 거 누가 탄핵시켰습니까? 누가 예를 들면 죄를 받게 했습니까? 윤석열 씨가 다 수사해가지고 올린 거 아닙니까? 그다음에 또 인재 영입을 할 때 이재명 정부하에서 내란에 어떤 혐의가 있어서 그 자리를 박탈당한 사람들을 모아서 인재 영입을 해서 선거에 내보내겠다? 그러면 스스로가 야 우리 내란 정당입니다라고 자인하는 거나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것을 해도 무방한 정당이 된다면 우린 그걸 유럽적 방식으로 구구 정당이라고 얘기하고 파시즘 정당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말 한마디 하더라도 김종혁 전 최고위원 같은 경우 말 한마디 잘못해가지고 당원 탈당 공고 받고 지금 제명당하는 거 마찬가지 상황이 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그렇다면 국민의힘이 예를 들면 다양성들을 인정하는 정당인가? 다양성을 인정하지 않는 단일한 목소리의 정당이라고 얘기한다면 그 신주호 전 의원 얘기처럼 예를 들면 유은 정치를 하는 것이라고 얘기한다면 야 이번 지방선거 우리 국민들 너무 힘들어지겠는데 너무 피곤해지겠는데 이런 생각이 들고요. 지금이라도 빨리 제가 볼 때 내란 세력과 절연하셔야 돼요. 내란 세력과 절연하지 않고 지방선거를 이기겠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제가 볼 때는 국민 유권자들을 좀 무시하는 행위라 생각이 들어요.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전한길 씨가 국내에 귀국하겠다는 소식을 전해 왔는데 뭐 아시다시피 강경보수의 대표적인 스피커입니다. 어떤 역할을 할지가 좀 궁금해집니다. 영상을 좀 먼저 보겠습니다. 저는 일부러 귀국 안 하는 건 아닙니다. 경찰분 이거 방송 보고 모니터하고 계실 건데요. 조금만 더 기다려 주시고요. 저는 미국에서 중요한 사람들도 만나고 또 해외에서 여러 또 그 교민들도 만나가지고 자유 대한민국 지키자는 목소리 내야 되니까 조금만 좀 기다려 달라 이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해외에 머물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귀국을 한다는 건데 왜냐하면 장동혁 대표가 이제 대표될 때 아주 결정적인 역할을 한 인물이 지금 들어온다. 지금 당내에서는 친한계하고 당권파하고 갈등을 겪은 상황에서 들어오기 때문에 그 역할을 하러 들어오는 건가요? 그렇죠. 지금 이게 제가 본인이 들어오는 이유를 밝혀놨어요. 예, 인사말이라고 이게 어제 저한테 그 장문에 글을 보내줬고요. 예. 미국에 간 게 아마 162일인가 좀 될 거예요. 근데 그동안 고소당한 게 8건이 있는데 예. 3건은 무혐의가 됐고 5건은 이게 그 배의철 변호사나 김계리 변호사가 자문해 보니 구속될 사안은 아니다. 들어가게 조사받으라. 구속건이 8건이나 있었어요. 예. 그래서 이게 그냥 구속은 안 될 것 같아요. 조사는 받으러 가더라도 이게 내란 선동 이런 거 말이 안 되잖아요. 예. 따라서 일단 고소된 걸 당당하게 경찰서에 출두해가지고 턴다. 예. 이게 첫째 이유고요. 그다음에 중요한 게 그 영화를 만들었어요. 예. 이번에 그 2024년 12월 3일 그날 이런데 그 계엄의 진실 요 영화를 만드는데 이게 2월 4일부터 우리나라에서 될 거예요. 외국에서는 이미 여러 번 상영했거든요. 예. 그 영화를 그 홍보하는 예. 이런데 그 이유. 그리고 이게 미국에 또 계속 비자 없이 계속 오래 있을 수는 없어요. 실제 그 계속 직업으로 가지는 자체가 이게 잘하면 트럼프 대통령 단속거리 됩니다. 이게 앞서 저희가 봤던 거. 예, 예. 유민 단속하고 이것도 비슷해요. 전부 이게 이스타 비자잖아요. 이걸로 이게 직업을 가지면 원래 안 되는 거예요. 그런 문제도 있고. 예. 그거는 이제 공식은 뺀 거 제가 생각한 거고 공적으로 이게 영화 홍보, 예. 그다음에 그 수사 이게 다 정당히 받겠다. 예. 두 가지를 밝히고 있죠. 그렇지만 들어와서 계속적으로 활동하기가 더 편해지는 건 사실이잖아요. 그러면 당권파 입장에서는 힘이 되는 측면이 있는 겁니까? 그렇죠. 아마 이게 그 유튜브는 제법 느꼈는데 제 구독자를 앞질렀어요. 인기가 괜찮아요. 아마 들어오면 이게 이준숙 위원장 또 대학 후배잖아요. 계속 이준숙 위원장 밀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마 이게 그 내일 11시 그 인천광에서부터 방송을 바로 틉니다. 그러니까 이제 계속 아마 정치 활동을 해서 장동혁 체제에 힘을 실어주기 위해서 예. 또 한동훈 대표 까고 이런 비판하고 이런 거 비판하고. 하고 예, 비판하고 이런 거 위해서 이게 내일 아침부터 방송합니다. 공항에서. 근데 저는 예. 한편으로는 전한길 씨가 왜 이 시점에 귀국을 할까? 지금 서 변호사님은 뭐 8개 혐의가 있지만 실제 한국에 들어오더라도 구속이 될 만한 사유는 아니다라는 판단 때문에 들어오신다고 했는데 한편으로는 들어와서 구속이 된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오히려 본인에게 잘못된 그러니까 고난의 핍박을 이재명 대통령으로부터 받고 있다라는 메시지를 줄 수 있어서 예. 그거를 원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이게 나중에 구속 사안이 돼서 뭐 소년보 목사처럼 실제로 옥중 생활을 좀 하게 될지 안 하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들어와서 구속이 안 되더라도 본인의 어떤 유튜브를 잘 할 수도 있고 만약에 최악의 경우에 뭐 인신의 구속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본인에게 그렇게 크게 부담이 될 것 같지는 않다라는 예. 판단을 하기 때문에 귀국을 결정한 게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뭐 일단은 들어오게 되면은 수사를 받아야 되는 상황이군요. 하나만 서정표에서 여쭤볼게요. 근데 전한길 씨 지지자들은 왜 귀국을 반대합니까? 그건 이제 그 구속 손현보 목사님 구속될까 봐? 예, 손현보 목사님 그러잖아요. 교도소도 있을 만하다. 어디 윤 대통령 곁으로 가니까 그러니까 지지자들은 이제 그 더 활동 구속되면 활동을 못 하잖아요. 예. 방송을 못 하죠. 근데 제가 봐도 구속은 안 될 것 같아요. 전부 이게 뭐 이런 게 구속될 사안은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예, 이제 민주당 상황 좀 살펴볼 텐데 이제 조문 정국이 끝나자마자 이 합당을 놓고 물밑에서 아주 깊숙이 흐르던 그 내용이 아예 공개적으로 최고위원회의에서 표출이 됐습니다. 영상을 한번 보겠습니다. 영화나 소설을 보면 고대 로마에서는 2인자, 3인자들에 의한 반란이 빈번했습니다. 최근 상황을 보면 고대 로마가 생각납니다. 하늘 아래 2개의 태양은 있을 수 없다는 것이 진리입니다. 조기 합당은 민주당의 주류 교체 시도이자 이재명의 민주당을 정청래 조국의 민주당으로 전환하려는 시도라고 보입니다. 공개적인 면전에서 면박을 주고 비난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민주당의 가치입니까? 적어도 정부 여당의 공당의 대표가 제안한 내용을 가지고 이렇게 공개적인 석상에서 모욕에 가까운 얘기를 하는 것은 저는 당인으로서의 자세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최고위원 회의에서 공개 발언을 통해서 나온 내용을 보셨습니다. 이게 사실 최고위에서 이렇게 나오는 게 갈등이
정점으로 올랐을 때라고 보는데 왜냐하면 저 최고위원 회의 바로 옆에 있어요. 정청래 대표랑 이현주 최고위원이 바로 옆에 있는 자리에서 당대표를 비판하는 발언을 한 거거든요. 이게 조문 정부에 갈아있던 게 이제 본격적으로 나온 거겠죠. 예, 그렇죠. 뭐 말씀하셨던 것처럼 원래대로라면은 뭐 지난주 이 문제가 내내 들끓었을 문제였었는데 이해찬 전 총리 이 문제 때문에 제기가 되지 않았었고요. 그래서 예. 뭐 이제 시작이다. 상당히 긴장감도 좀 아주 팽배하다는 느낌이 들고요. 예. 기본적으로 합당이라고 얘기하는 건 세 가지 층위의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 이현주 최고가 얘기하는 것처럼 정체성 문제를 제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 두 당이 합쳤을 때 시너지가 나지 않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는 것이고 또 시너지가 난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는 것이고 또 민주당이 중도 개혁적인 방향, 중도 보수적인 방향으로 가야 된다는 사람도 있기 때문에 예. 이 부분들 같은 경우는 상당히 큰 갈등이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을 했었고요. 또 하나는 이제 지분 문제가 걸리겠죠. 그렇죠. 지분 문제 예. 이미 이제 조국혁신당에서도 당 대표를 조국 대표 공동으로 이런 얘기가 나온 거기 때문에 어차피 합당이라고 하는 건 공개적으로는 정체성 논쟁입니다만 예. 아래 물밑에서는 지분 논쟁을 할 수밖에 없는 측면들이 있기 때문에 그 지분 문제와 관련돼서 상당히 많은 서로 간에 어떤 손익 계산이 분명히 있다라고 하는 측면들이 있고요. 세 번째로는 이제 정청래 당대표에 대한 의심이 일각에서 있는 거죠. 그러니까 왜냐하면 합당이 된 이후에 당의 권력 지형이 어떻게 변할 것인가의 문제들도 지금 정치인들 같은 경우 되게 중요한 문제 아니겠습니까? 예. 그랬을 때 지방선거 이후에 8월 달에 있을 전당대회 이전의 상황이 어떨 것인가와 관련해서 정청래 당대표가 자기에게 유리한 지형을 만들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의구심을 가지고 있는 측 예. 같은 경우는 이 문제를 합당이라고 하는 본질적 내용보다는 이 부분에 포커싱을 하는 경우들도 꽤 있기 때문에 예. 이 세 가지 정도의 다양한 부분들이 지금 얽히고 설키면서 서로들의 입장들을 개진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땐 이게 충돌할 건지 예. 아니면 누군가 중재안을 통해서 중재할 건지 이 두 가지의 지금 갈림길에 있는 것 같은데 일단 내일까지 전개될 투표 예. 권리당원 일일 1인 1표제가 중앙에서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가 매우 중요한 하나의 바로미터가 될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지금은 진짜 아주 그 긴장감이 팽팽하게 맞서 있는 상황이고 예. 이 부분들은 화요일 날 발표가 나오고 난 다음에 수요일부터 다시 한번 제2라운드로 좀 들어가지 않을까 예. 예상을 하게 됩니다. 김종국 부원장께서는 조금 드라이하게 얘기하셨는데 이현주 최고위원이 아주 적나라하게 얘기했습니다. 여기 보면 2인자, 3인자의 당권, 대권 용명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 어떻게 보면은 당권 경제의 성격이 굉장히 짙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정청래 대표가 차기 당권, 조국 대표가 대권 이런 식으로 되는 거 아니냐는 시각이잖아요. 그렇죠. 뭐 이현주 최고위원이 정말 적나라하게 비판했어요. 예. 태양은 두 개 있을 수 없다. 지금 대통령이 태양이다. 뭐 이런 취지인 것 같고요. 또 문정복 최고위원도 대표 면전에서 이렇게 모욕을 줘도 되냐. 예. 이렇게 서로 주고받잖아요. 이렇게 주고받는 것들이 상당히 토론적이고 자신의 주장을 강하게 발언하고 이런 것들이 또 뭐 국민의힘 같으면 제명한다고 그랬을 건데 제명도 안 오히려 되고 건전하게 토론하는 그렇죠. 거다. 이렇게 굉장히 센 발언을 예. 서로 주고받으면서 공개적으로 할 수 있다는 게 예. 민주당이 참 건강하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지금 가장 중요한 건 왜 지금 합당하지에 대한 고민들이 있어요. 왜 지금이냐? 예. 당원들도 아니 지금 민주당이 너무 잘하고 있고 대통령이 너무 잘하고 있는데 조국혁신당과 합당하면 정말 선거 유리한 거 맞아? 라고 하는 의문이 있는데 예. 이걸 좀 정청래 대표께서 잘 설득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대의 명분은 조국혁신당과 한 뿌리인 거잖아요. 그리고 예. 지난 대선 과정에 있어서도 대선 후보를 내지 않았어요. 예. 그 언젠가는 합당해야 될 정당입니다. 그러면 명분은 충분히 있는 것인데 이런 명분을 전격적인 발표 형식이 아니라 최고위원들과 좀 상의하고 또 이거 당무의 문제이기 때문에 청와대가 이래라 저래라 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더 청와대와 더 소통했더라고 한다면 이런 분란이 없었을 건데 예. 왜 당대표가 전격적인 발표 형식으로 갔을까? 이게 당대표가 좀 자기 정치하는 거 아니야? 이런 비판이 실제 당원들 사이에 있어요. 이런 것들을 좀 잘 설득해야 되는 시기다. 예.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는 지방선거 직전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내가 지금 후보자로 출마했는데 지분 나눠 먹기 위해서 일부 조국혁신당한테 주는 거 아니야? 라고 하는 고민도 있고 또 공동 당대표가 된다라고 한다면
민주당 당원들이 선출하지 않은 사람이 조국 대표가 당대표가 된다는 거잖아요. 예. 여기에 대해서도 좀 거부감이 있어요. 뭐 당명 변경은 당연히 이제 민주당 당원들이 거부할 것이고요. 그래서 뭐 지분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모두 다 투명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이 합당을 하더라도 지방선거에 도움이 되지도 않고 예. 대통령 입장에서 보면 지방선거 승리는 대통령이 잘하면 당연히 따라오는 것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리고 지금 코스피 5천 시대도 열었죠. 예, 예. 그리고 부동산 문제와 관련해서 대통령이 지금 세게 투쟁하고 있잖아요. 예. 국민들과 함께 가야 되고 부동산은 막아야 된다. 폭등은 막아야 된다. 투기는 막아야 된다라고 있잖아요. 그러면은 대통령의 아젠다가 지금 정책이 성공해야 되는 이 시기에 예. 조국혁신당과의 합당 논의가 지금 이 시기에 맞나라고 하는 의문점이 계속 제기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얘기는 지방선거 승리 같은 경우에 대통령이 이제 정책적으로 이끌어서 승리를 할 수가 있는데 굳이 뭐 하지 않아도 될 일을 하고 있다는 취지인가요? 그렇게 생각하는 것들이 최고위원들 중에서 상당수가 있고 예. 당원들에게도 상당수가 있어서 예. 당대표의 지금 이 결정에 대해서 굉장히 반론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이제 말씀하신 표현이 이거예요. 이재명의 민주당을 정청래 조국의 민주당으로 전환하려는 시도다. 그리고 한준호 의원 같은 경우도 이 논의가 정부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고 얘기해요. 한준호 최고위원 전 최고위원도 지금 경기지사를 나가고 있는데 굉장히 강력하게 냈거든요. 이 메시지는 정말 합당을 막아보겠다라고 하는 메시지 정도로 느껴져요. 제가 봤을 때는. 예. 그래서 저는 명분은 있기 때문에 정청래 당대표가 앞으로 절차와 방식에 있어서 그리고 많은 지방선거 후보자들이 조국혁신당 후보에게 공정한 경선 룰을 적용하는 것은 좋지만 예. 지분이나 당명을 변경하는 것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을 만약에 합의안에 들어간다고 한다면 예. 이번 합당안이 통과되지 않을 수도 있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여기에 대해서 김민석 총리가 오늘 기자간담회가 있었습니다. 관련해서 언급을 했는데 뭐라고 했는지 한번 자세하게 좀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합당이 되느냐 안 되냐와는 별개로 이러저러한 이슈들이 정부 여당으로 통칭되는 범여권 내에서 이러저러한 갈등을 일으키거나 또는 보다 더 집중적이고 일관되고 통일적인 국정 운영을 하는데 혹여라도 조금 덜 플러스가 되는 상황으로 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보는 것이 상식 아니겠습니까? 그런 점에서 저희는 이 문제는 근본적으로 이 문제가 제기된 상황을 감안해서 각 당에서 논의를 충분히 하셔서 풀어가는 것이 좋다고 보고 있습니다. 김민석 총리는 차기 당권을 염두에 두고 있다는 해석이 나오고 있는 분인데 비슷한 얘기에서 국정 운영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이거는 반대한다는 뜻이잖아요. 뭐 제가 볼 때는 암묵적 반대를 저런 형식으로 얘기를 한 것 같아요. 네.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세 가지 측면의 얘기를 한 것 같습니다. 하나가 이제 절차를 얘기를 하면서 이 절차가 갈등으로 비화되게 되면 지방선거에도 악영향이 있는 거 아니냐. 또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도 이것이 혼선을 주는 거 아니냐. 근데 처음 시작부터가 민주적 절차를 밟지 않았다. 이건 좀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라고 얘기를 한 것 같고 정체성 문제와 관련해서 당의 근본적인 정체성을 훼손하면 안 된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게 제가 볼 땐 DJ부터 시작되었던 민주당의 중도 개혁주의라고 하는 가치 이 부분들은 훼손되면 안 된다라는 얘기를 하는 것 같고 두 번째는 명칭은 변경이 안 된다. 그렇죠. 민주당으로 해야 된다. 예. 이 세 가지 정도를 얘기한 거예요. 저는 이 세 가지 정도를 얘기했으면 6월 지방선거 이전에는 합당 문제에 대해서 제기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한준호 전 최고위원의 일종의 중재안, 강력한 중재안이라고 하는데 그 중재안에 좀 힘을 실어주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여기에 좀 더 강하게 얘기한 게 이제 이현주 최고위원이 좀 세게 얘기했죠. 예를 들면 뭐 토지공개념 걸고 오늘 같은 경우도 굳이 태양 뭐 두 개, 세 개 얘기할 필요가 있었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매우 강하게 얘기를 한 측면이 있기 때문에 저는 김민석 총리의 이야기는 상당히 애들로 얘기했었습니다만 반대의 입장을 상당히 강력하게 표현한 거라는 생각이 들고 저런 흐름들이 당내에 꽤 많이 있습니다. 이 문제 자체가 실제로 지방선거 승리에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하는 흐름도 있겠습니다만 그러지 않을 거라는 흐름도 분명히 있는 것이고 더 근본적으로는 꼭 합당을 해야 돼?
예를 들면 원만한 관계, 지금까지 원만한 관계를 유지해 왔으니까 이런 원만한 관계 유지를 통해서 훨씬 더 시너지를 낼 수 있는 거 아니야? 라고 하는 또 다른 흐름도 분명히 있어요. 예. 그래서 이 문제가 만만치 않겠다, 쉽지 아니, 않겠다. 그러면 네. 지금 더 민초라고 민주당의 초선 의원들의 모임이 있단 말이에요. 여기서 이제 합당론이 중단했는데 현재 보도로는 그렇게 나오고 있는데 현역 의원들이 다수가 반대하는데 정청래 대표는 당원들을 강조한단 말이에요. 이게 상충이 됐을 때는 어떻게?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이 상황에서 최고위 차원에서 밀어붙이는 방법이 있겠죠. 예. 왜냐하면 최고위는 정청래 당대표와 뜻을 같이 하는 비율이 더 높은 상황이기 때문에 좋다. 당신들 얘기 다 내가 이해하겠는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당신들 입장이라고 얘기하는 건 최고위원 개별로서 얘기하는 거지 권리당원 전체로서 얘기하는 거 아니지 않느냐라고 예. 얘기할 것이고 제가 왜 수요일을 얘기하냐면 화요일 날 중앙위원회에서 이게 통과됐을 때 만약에 권리당원이 그게 결정적인 1인 1표 간자가 될 거라고 왜냐하면 말씀하시죠? 당원들의 얘기들을 1인 1표로서 반영하고 싶어해. 예. 그러니 합당 문제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인데 최고위의 논의도 중요하겠으나 권리당원들과 토론을 통해서 그 사람들의 의견이 만약에 합당으로 가자라고 다수 의견이 나온다면 그 방향으로 가야 되는 것이 당연히 당 지도부가 따라야 될 길이 아니야? 예. 이렇게 주장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문제는 여기까지 가는 과정에서 엄청난 잡음이 심할 수밖에 없을 거라는 거죠. 그러면 그 잡음까지 감내하면서 정청래 당대표가 얻을 게 무엇인가라고 하는 근본적인 고민이 있는 거죠. 왜? 민주당은 집권 여당이에요. 국정은 누가 이끕니까? 대통령이 이끌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예, 예. 근데 당대표가 소위 대통령의 국정 운영의 중요한 드라이브를 합당이라고 하는 절차로 막아서는 문제와 관련해서 그걸 쭉 갈 수 있을까? 여기에 대한 한계가 명확히 있기 때문에 저는 어느 정도의 타협 지점에서 정청래 당대표도 그런 타협에 동의하는 수순으로 가야 되는 것이 예. 맞지 않을까? 그리고 그렇게 될 수밖에 없지 않을까? 저렇게 예상을 합니다. 지금 보시는 영상이 뭐냐면 오늘 오전 최고위원 회의에서 이제 그런 발언을 하고 본회의장 모습이라고 합니다. 오늘 본회의장에서도 정청래 대표 옆자리가 이현주 최고위원 자리네요. 수석 지금 최고 개념. 예, 수석 최고위원 자리여서 이제 자리 배치가 그렇게 된 것 같은데 저렇게 불편하게 옆자리에 앉아서 업무를 봐야 되는 상황이 되고 있는 겁니다. 아니 그 예. 민주당이 국민의힘 내분과 관련해서 굉장히 말씀 많이 하셨는데 우리한테도 좀 기회를 주셔야 됩니다. 지금 저 국민의힘이 보는 민주당과 이재명 정부의 문제점. 예. 지금 국정의 무게가 이렇게 무거운데 정작 당에서는 1인자 자리를 놓고 경쟁하고 국민 볼성 사나운 모습 연출되는 거 이거에 대해서 반성해야 됩니다. 지금 뭐 상황만 놓고 보면 누구나 보든 명확해요. 우리도 집권 여당일 때 대통령의 자리, 대통령이 당을 비우면서 권력 공백이 생기잖아요. 네. 그 자리를 누가 차지할 거냐를 두고 명확하게 경쟁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 가운데 중심에는 정청래 민주당 대표와 김어준 씨가 있는 거고 그리고 김민석 총리는 이른바 이재명 대통령을 지지하는 개딸 세력이 있는 거고 조국혁신당 대표는 친문 세력을 업고 나중에 대권 자리를 놓고 경쟁하는 거예요. 예. 지금 이현주 최고위원이 얘기한 거 딱 맞는 말입니다. 지금 당장은 태양이 하나밖에 없어야 되는데 다시 태양이 뜨려고 하니까 지금 억누르려고 하는 거고 그 억누르려는 힘이 세냐 아니면 떠오르는 태양의 힘이 세냐 본격적인 경쟁을 벌이고 있는 건데 이 같은 당내 문제가 국정 운영에 부담이 된다라는 측면을 고려하고 그 민주당도 자중자애할 때입니다. 예. 오선정 변호사님도 할 얘기 있어요? 저는 이게 그 김민석 총리가요, 진짜 이게 공무원이 만나 국정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이 만나는 의심이 들어요. 이분이요, 이번에 신년 할애식을 영등포구의 민주당 신년 할애를요, 총리 관저에서 했어요. 이게 말이 됩니까? 국민의 세금으로 민주당원들에게 그 신년 할애했고요. 그리고요. 그거 확인된 건가요? 그럼요. 그런 게 다 확인된 거죠. 그리고요, 오늘 사설까지 났지 않습니까? 예. 또 이게 뭐냐? 이번에 이해찬 총리 사회장도요. 사회장은 사회 덕망이 있는 분이 하면 돼요. 총리가 얼마나 바쁜데 상임을 맡아가지고 지금 5일 가까이 계속 상주 노를 했잖아요. 이것도 저는 자기 정치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고요. 예. 그다음에 이번에 미국 2박 5일 갔다 오면서 벤스 대통령이 만났는데 오자마자 그냥 25% 관세 뒤통수 맞았잖아요. 어떤 합의 성과가 보도하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제 말은 이런 식으로 옛날에 우리 이진수 위원장도 정치 중립으로 그때 수갑차고 하면 같지 않습니까? 근데 총리도 저는 공무원이에요. 예. 정치에 대해서 이렇게 발언하는 총리를 저는 처음 봤어요. 3프로 TV 유튜브 나와가지고 8월 달에 내가 당대표 나온 게 로망이다. 이게 뭡니까?
지금 총리가 그렇게 정치하는 자리입니까? 나라에 국정 현안이 많은데 김민석 총리 자중해야 돼요. 예. 아니 근데 좀 일을 잘하면서 정치도 하면 좋아요. 일 잘하는데 뭐가 문제입니까? 일도 잘하고 정치도 잘하는데. 예. 아이고 신년 할애를 국무총리 공간에서 하면 안 됩니까? 뭐 당연히 자신의 정치적 기반 사람들과 신년에 할애할 수 있죠. 그리고 이해찬 전 총리 국가적으로 굉장히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거물이신데 상주 좀 하면 안 됩니까? 조사 좀 읽으면 안 됩니까? 뭐 그런 거 가지고 하면 정치가 너무 소심해져요. 그렇기 때문에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의 정치라든가 한동훈 전 대표의 정치가 통합과는 먼 고립의 정치를 하고 있는 겁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서 잘못 배웠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제 그 경로의 가스라이팅에서 벗어나야 돼요. 이제 감옥에 계시는데 경로 안 하잖아요. 알겠습니다. 하고 싶은 말 예, 하세요. 예. 제가 이럴까 봐 발언 기회를 안 드렸거든요. 아니 근데 이거는 정말. 공론이 필요해요. 아니 네. 김민석 총리가 지금 총리로서 관저에 본인의 지역구에 민주당 소속 인사들만 초대하는 게 이거 공권력을 사용하는 거 아닌가? 사용하는 거 아니에요? 이게 예를 들어서 거기까지만 하고 뭐 짧게 얘기 영등포구에 듣고 있는 모든 넘어갈게요. 사람을 초대했다면 예, 예. 모르는데 민주당 사람들만 부른 거잖아요. 그래서 오늘 얘기를 했어요. 공간을 개방하겠다고 얘기를 했고요. 공간을 개방하면서 많은 분들을 갖다 맞이하겠다고 얘기를 했었고요. 그다음에 기자가 질문하면 답을 해야죠. 답을 안 합니까 그러면? 기자가 질문해서 답을 한 거예요. 3%도 마찬가지입니다. 3%가 어떤 프로입니까? 말씀 경제 프로잖아요. 가서 경제 문제 뭔지 물어보다가 그 얘기 물어보니까 대답을 한 거예요. 아니 그리고 윤석열 씨처럼 무슨 다다미망을 만들었습니까? 히노키를 만들었습니까? 그다음에 골프장을 만들었습니까? 그냥 있는 방에다가 불러서 와가지고 한 건데 뭐 앞으로 이렇게 개방하겠다고 얘기하는데 그것까지 문제 제기하면 아예 움직이지 말라고 해야죠. 김민석 총리. 한 가지만 더 붙이면 공간에 국민의힘 의원들도 초대하고 국민의힘 인사들도 초대해서 국정의 통합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어요. 알겠습니다. 사실 민주당의 저기 앞날은 이제 김종국 부원장이 앞서 얘기한 것 1인 1표제를 이제 투표에 들어갑니다. 그 결과에 따라서 일단락이 될 것도 같은데 그 영상 보고 짧게 전망해 보겠습니다. 나라의 주인이 국민이듯이 당의 주인은 당원입니다. 저는 당원들이 하라면 하고 하지 말라면 하지 않겠습니다. 저는 당원들이 가라면 가고 멈추라면 멈추겠습니다. 지금까지 그래왔듯이 오직 당원만 믿고 오직 국민만 믿고 뚜벅뚜벅 가겠습니다. 당에서 벌어지는 모든 일의 최종 책임은 당 대표에게 있습니다. 당 대표가 부족해서 벌어지는 일입니다. 당원들께서는 당 대표에게 탓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내일까지 중앙위원회 이제 투표가 되는데 저번에는 재적이 모자라서 뭐 그랬죠. 그러니까 이번에 1인 1표제가 어떻게 보면 정청래 대표의 합당 추진과 맞물려 가지고 재신임 성격을 좀 가지고 있다 이렇게 봐도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런 측면도 있었는데 좀 그런 거는 톤 다운된 측면이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난번에 중앙위에서 부결된 거는 찬성률 때문에 부결된 게 아니라 숫자 때문에 이제 투표 참여 때문에 부결이 된 상황이고 실제적으로 민주당의 다수의 어떤 당원들 같은 경우는 본인이 1인 1표제가 되기를 원하는 상황이고요. 이번 같은 경우도 투표 참여율이 저번에 비하면은 2배는 안 됩니다만 31% 정도가 나왔었기 때문에 참여율도 높아진 상황입니다. 좀 그래서 이게 이제 중앙위에서 어떤 결정을 내릴지, 그러니까 중앙위원들이 이 문제를 그야말로 1인 1표가 필요하다는 당의 방향으로서 이걸 선택할 건지 아니면 지금 합당론과 결부시켜서 중앙위원들이 판단할 건지에 대한 문제이거든요. 저는 그렇다면 만약에 이것도 부결된다고 한다면 매우 심각하겠죠. 그러니까 이번에 만약에 중앙위에서 부결된다고 하는 건 1인 1표제의 부결뿐만 아니라 제가 볼 때는 정청래 대표가 지금 추진하고 있는 합당 문제에 대한 것 같이 결합되는 방식으로 결론이 나오는 거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는 재신임 측면이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만 이것 때문에 뭐 당대표를 그만둬라 이럴 수 있는 상황까지 가지 않을 정도의 예방 효과는 분명히 있었다는 생각이 들긴 하는데 이제 이 결과가 만약에 어떻게 나올지 모릅니다. 예를 들면 통과가 된다고 한다면 다시 한번 2라운드로서 합당 문제가 나오겠습니다만 통과가 되지 않았을 때 이 문제와 관련해서 정청래 대표가 어떤 방식으로 이 문제를 해결해 나갈 것인가의 문제. 만약에 이렇게 됐음에도 불구하고 정청래 대표가 기존 방식을 계속 유지하게 된다면 상당히 사태가 좀 어려운 상황으로 갈 수도 있는 측면이 분명히 있겠죠. 그래서 어떤 수요일, 그러니까 화요일 저녁이 정도가 이제 결론이 나오겠죠. 내일 저녁쯤이면. 수요일부터는 상황이 반전될 것 같은데 저는 그 이전에 뭐 더미처를 비롯해서 국회의원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중재안들을 마련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긴 해요. 왜냐하면 더 이상 가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문제도 있고 또 예. 아까 우리 옆에 변호사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지금 부동산 문제가 되게 중요한 심각한 문제로 등장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 전선을 여러 가지 넓히는 문제와 관련해서 내부에서 논란도 많을 측면이 분명히 있어서 예. 좀 그런 중재안 정도로 합의를 보는 방식으로 가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예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이슈도 좀 보겠습니다. 김건희 여사가요, 1년 8개월 받았었죠. 통일교에서 금품 수수한 거는 인정이 됐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항소를 제기를 했는데 결국 주장을 보니까 그거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라프 목걸이 이거 안 받았다 이 주장을 계속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사실 오인하고요. 예. 그다음에 양형 부당 두 가지로 이거 다 다투고 있는 거죠. 그는 팩트를 다투는 부분이고 예. 또 이게 팩트를 다 해도 금액이 아마 한 8천 정도 될 겁니다. 따라서 이거 형량이 1년 8개월 좀 실형은 너무 과하다. 예. 이 두 가지로 지금 항소 이유로 잡았고요. 지금 현재 이거 그래도 가장 중요한 두 가지 사본에서 그 두 개가 가장 중요하거든요. 이때까지 도이치모터스 가지고 지금 몇 년째 그랬잖아요. 예. 이것 때문에 시작했잖아요. 그다음에 명태균 게이트 때문에 계속 특검부터 쭉 했지 않습니까? 근데 두 개 부분이 무죄가 넣어버린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제 그 어떻게 보면 김건희 여사 괴롭혔던 게 가장 중요한 아킬레스건 두 개가 무죄 놓으니까 이제 조금 이게 여론전도 하면서 변호사들이 좀 활동을 하고 있어요. 여론전이라고 얘기하시는 게 김 여사가 지금 수감 중에 뭐 편지 받고 있다, 지지자 편지 받고 있다, 그거 공개한 거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죠. 아마 이게 그 글도 지지자들이 편지가 많이 오고요. 요즘 이게 영치금도 원래는 윤 대통령이 압도적으로 많이 오고 김건희 여사는 별로 안 왔거든요. 예. 근데 요즘 이게 조금 영치금도 늘고 있는가 봐요. 글도 많이 편지가 오고 예. 이걸 이게 그 읽으면서 좀 힘을 얻고 있다고 합니다. 예, 저희가 AI로 그 안에 사정을 모르기 때문에 AI로 이미지를 구성하면은 이제 편지들 같은 거 오면 이렇게 붙여놓고 기억하고 또 좀 힘을 얻고 있다라는 취지의 얘기인데, 그러니까 1심 결과가 김 여사 측에서는 굉장히 만족스러운 결과였나 봐요. 뭐 구형이 15년이었는데 실제로 선고받은 것은 1년 8개월 형이고 앞서 얘기하신 것처럼 도이치모터스나 명태균 게이트, 그러니까 자본시장법과 정치자금법이 제일 중요 쟁점인데 이게 무죄를 받았단 말이에요. 예. 그런 측면에서는 본인들이 원하는 수준의 성과를 얻었다라고 판단할 수 있겠죠. 저는 김건희 여사가 지금 뭐 이런 식으로 구치소에서 자성의 시간을 갖고 본인 지지자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는 것 뭐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구속돼 본 적은 없지만 우리가 군대 가면은 훈련소 시절에 자기한테 편지 주는 사람들 진짜 고맙거든요. 그럼 답변도 많이 하고 하니까 그 김건희 여사 입장에서는 지금 답변 편지를 주고 또 영치금 주고 하는 격려하는 사람들에 대한 고마움을 예. 변호사를 통해서 간접적으로나마 전달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예. 근데 서정훈 초반에 이제 구치소 수감되고 그랬을 때 아프다는 얘기 굉장히 많이 했잖아요. 예. 지금은 아프다는 얘기는 안 나오네요. 지금 이제 뭐 원래 수감하면요 1, 2주가 제일 힘듭니다. 예. 적응이 안 되잖아요. 평생 그 처가니까 아마 그래서 이게 그 뭐 건강 문제도 적응도 안 되고 처음에는 이게 또 이게 폐쇄 공포증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 예. 같이 있으면 상당히 어려웠다고 합니다. 예. 근데 이제 어느 정도 시간이 쭉 지났기 때문에 조금씩 이게 그 뭐 적응을 하고 적응을 있는데 해서. 그러나 이게 뭐 건강엔 아직 썩 좋은 건 아니다. 아직도 이게 원래부터 이게 그 뭐 혈압이라든지 예. 저혈압이나 이런 게 좀 어지럼증 이런 거는 좀 있다고 합니다. 아니 윤 전 대통령도 그렇고 이제 초기에 건강 얘기 굉장히 많이 나왔는데 최근에는 안 나온 것 같아가지고. 예, 윤 대통령도 최근에는 좀 그렇습니다. 예. 그러면서 변호인 나 정치적인 수사다 특검에서 그 부분 강조했거든요. 뭐 정치적인 수사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제가 볼 때는 아마 이 작년 역사를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3월 7일 날 윤석열 씨가 지기현 판사에 의해서 밖으로 나왔을 때 거의 뭐 개선문에 나온 것처럼 고무당당하게 나왔지 않습니까? 네. 근데 결론적으로 7월 달에 다시 구속이 됐죠. 지금 이 판결문에 대해서 많은 국민들이 이해를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판결 내용에 대해서 다 아시겠습니다만 대법원에서 이미 판결이 나온 상황에 포괄일제 같은 경우도 잘게잘게 썰어가지고 3개나 썰어서 다시 판결을 하면서 무죄라고 하는 근거로 활용했던 측면에 대해서 어떻게 예를 들면 대법원 판결을 갖다 저게 뒤바꿀 수 있지라는 하는 측면들 하나 하고 또 그다음에 이렇게 유죄의 증거라고 얘기하는 어떤 사건과 관련해서 계약서를 쓰지 않았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라고 얘기하는. 아니 예를 들면
저런 일을 하는데 누가 계약서를 수강하겠냐. 그러니까 상식에 어긋나는 내용을 가지고 무죄라고 하는 부분들을 우겨 집어넣은 것이 아닌가라는 의문이 있기 때문에 특검이 항소를 했고요. 전 항소를 해서 2심으로 올라간다면 전 2심에서 진짜 헌법에 따라서 헌법과 법률에 근거해서 독립적으로 양심에 따라 독립적으로 판사들이 판결한다면 저는 15년을 구형했는데 1년 8개월이 나온다고 하는 건 비상식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다음 2심에서는 상황이 변할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지금까지의 상황은 누리셔라. 그다음 상황은 변할 거라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승훈 이 그라프 목걸이를 끝까지 지금 안 받았다라고 얘기하는 것 같은데 이 주장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법리적으로? 뭐 받았겠죠. 받았을 것으로 보는데 받지 않았다고 해야죠. 그래야지 자신에게 정당성이 있지 않겠습니까? 계속 이거는 그렇게 주장할 수밖에 없는 겁니까? 그렇죠. 유죄가 나오더라도 끝까지 나는 안 받았습니다. 나는 억울합니다. 뭐 특검의 억울한 수사, 강압적인 수사였습니다. 이렇게 주장하고 싶은 것 같고요. 저는 지금 굉장히 김건희 씨가 기분이 좋은 것 같아요. 영치금을 받고 함께 보내주신 편지를 벽에 붙여놓고 기억하고 있다. 마치 통장에 돈이 쌓이는 게 재미가 쏠쏠하신 것 같고 또 1년 8개월밖에 안 받았으니까 이제 조만간 나갈 수도 있다라고 하는 희망감이 있는 것 같아요. 집행유예에 대한? 그렇죠. 근데 그 1년 8개월을 받았기 때문에 국민들이 받은 상처, 고통, 스트레스는 엄청난 것이거든요. 그리고 권력을 잃은 자에게도 똑같이 예외 없이 차별하면 안 된다라고 했는데 아니 권력을 있을 대로 다 행사하고 V0의 권력을 행사했었는데 그 사람이 잘못하면 그 영향력은 엄청나게 큰 거거든요. 근데 똑같은 범부와 같이 처벌하겠다라고 한다면 앞으로 고위공직자들도 일반 사람들하고 똑같이 처벌한다고 한다면 처벌이 굉장히 낮아질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뭐 영치금이 많이 쌓여서 기분이 좋으실지 모르겠습니다만 국민들의 분노가 좀 쌓이고 있어서 아마도 항소심 재판부에서 형을 많이 올리기는 어렵겠습니다만 일부 올라갈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생각됩니다. 보내준 분들의 이름을 공책에 적어서 기억을 하고 있다라고 했습니다. 다음 내용은 이재명 대통령이 최근 들어서 부동산 관련해서 계속적으로 SNS에 글을 올리면서 강력한 정책 의지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영상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주 근본적인 대책은 수도권 집중을 완화하는 것도 하고 추상적 수치보다는 아주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수치를 제시하려고 하죠. 반드시 필요한데 유효한 수단인데 필요한 상태가 됐는데 바람직하지 않다고 안 쓸 이유는 없죠. 근데 만약에 우리가 예정하고 있는 선을 벗어나서 사회적인 문제가 될 정도 상황이다라고 하면 당연히 세제 수단도 동원해야죠. 이재명 대통령이 SNS에 올린 뭐 대표적인 내용만 요약을 한 거고 상당히 많은 글을 올리고 있습니다. 거의 실시간으로 지금 시장을 모니터링하는 듯한 내용들도 올라오고 있는데 코스피 5천 넘었죠. 오늘은 떨어지긴 했지만 결국은 경제다. 그러니까 코스피 다음이 결국엔 집값이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강력한 의지를 실제로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말씀하신 것처럼 더 이상 이걸 방치하게 되면 우리 경제의 체질을 전환시킬 수 없다. 그리고 부동산 망국론이라고 하는 부분을 고칠 수 없다라고 판단하는 것 같고요. 말씀하셨던 것처럼 체질을 바꾸려면 부동산에 몰려있는 자금을 주식으로 전환시키는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러려면 부동산 가격이 더 상승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해야 상승하지 않으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자산을 가지고 주식으로 옮길 수 있는 측면이 있는 건데 그러려면 말씀하신 제도를 통해서 아니면 여러 가지 방식을 통해서 대출 같은 경우를 억제하는 방법이 있겠습니다만 이것만으로 안 되니까 공급을 하는 거잖아요. 공급은 두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새로 짓는 거는 시간이 꽤 많이 걸려요. 3년 정도, 4년 정도 걸리잖아요. 그럼 그 사이에 공급이 돼야 되는 거라면 다주택자들 같은 경우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주택 중에서 일부를 갖다가 매물로 몇 개 내놨을 때 시장이 안정될 수 있는 측면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이번에는 2살, 3살 지나고 난 다음에 아니야. 또 예를 들면 소위 다주택자 중과세 유예할 수 있어라는 얘기를 절대 하지 않을 거다라고 얘기하는 것이고 그런 일이 계속 벌어진다면 보유세를 갖다가 인상하는 방법까지 하는 어떤 정책의 일관성을 통해서 이번에는 좀 제대로 바로 잡겠다라고 하는 대통령의 일관된 의지를 SNS에서 계속 지금 제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일관된 방식을 통해서 제기했을 때 과거랑은 다르구나라고 하는 시그널을 시장이 받아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 그 시장이 작동하게 된다면 그 이전에 부동산 필패 신화가 이제는
조금씩 전환될 수 있는 예. 계기가 될 수 있다고 저는 판단을 합니다. 그 부분과 관련해서. 그래서 국민의힘은 그렇게 쉽게 잡힐 집값이 아니라는 취지로 비판을 하는데 제가 이렇게 근데 집값 안정이라는 명분을 과연 야당에서 이 명분을 이길 반대 근거가 있을까 싶기도 하거든요. 아니, 당연히 집값 잡아야죠. 예. 집값 잡는 방법으로 지금 이재명 대통령과 민주당이 얘기하고 있는 수준의 공급 정책으로는 잡을 수 없다라고 얘기하는 거고요. 가장 큰 문제점 뭔지 아세요? 이재명 대통령 5월 9일까지 다주택자들 집 팔라고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지난해부터 서울은 전역, 경기도 주요 지역은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묶여 있어요. 대출 받을 수도 없습니다. 살려고 하는 사람이. 그리고 실거주 요건을 충족해야만 주택을 살 수 있습니다. 예. 근데 앞으로 100일 안에 팔려고 하는데 투지거래 허가구역으로 묶어놨으면 다주택자가 지금 정말 팔고 싶어도 팔 수 있는 길들이 다 막혀 있거든요. 예. 그럼 뭘 어디로 달아날 구멍을 주고 팔라 그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게 저는 이 정도 정책으로 다주택자들은 소수니까 결국에는 다수의 무주택자나 1주택자들의 표를 얻기 위해서 다주택자들을 그냥 악마화시켜서 갈라치게 하고 있는 전형적인 나쁜 정치라고 봐요. 저 10초만. 아니, 10초 하셔야 돼요. 예. 청와대에 다주택자가 한 10몇 명 있습니다. 청와대부터 팔아라. 10초. 아니 문재인 정부가 왜 부동산 정책 실패했는지 아세요? 아니 다주택자를 왜 범죄자처럼 투기꾼처럼 막 몰아붙였기 때문이에요. 예. 이건 도덕적인 문제가 아닙니다. 부동산이 폭등하니까 이 폭등을 막아야 된다. 그래야지 서민이나 중상층도 열심히 하면 집을 살 수 있다라고 하는 신념을 주고 그리고 경제 구조가 맨날 그 산업에다 투자를 해야 되는데 산업에 투자하면 수익률이 별로 안 높기 때문에 부동산에 투자를 해요. 그래서 아파트만 사다 보니까 아파트 50억이 100억이 됐는데 경제 구조 자체로 보면 굉장히 취약한 경제 구조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예. 대통령이 이거 다주택자 좀 팔아주세요. 안 팔면 양도세 면제는 중과 면제가 안 될 거예요. 그냥 설명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시장 경제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대통령이 이제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 공부가 다 됐다. 앞으로 알겠습니다. 강력한 정책을 펼치겠다라고 하시는 것 같습니다. 예.